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1분 1초라도 빨리 가까운 가족, 친지, 지인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보다 자주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댓글창을 통해서 바로 저한테 오늘 궁금한 점, 좀 다뤄줬으면 좋을 이슈까지 허심탄회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시국인 만큼 비정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일이 없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제가 이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평일 밤 10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방은 제 근황 토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각이 된다,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더 늦춰질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그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신당은 또 신생정당이고 개혁신당이 당세를 확장하고 또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런 선거가 있을 때 도전하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개혁신당에서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이미 천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저희가 선거기획단을 차려가지고 선거기획단에서 경선 과정을 다른 당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다른 개혁신당 내 인사분들이 후보 등록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 혼자 지금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곧 찬반 투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개혁신당 당원들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만약에 안 치러지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 가지고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어차피 개혁신당은 또다시 야당 역할 충실히 하면서 기다려야겠죠. 네, 그래서 요즘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요즘 제가 방송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니까 선거 때는 조금 이렇게 일찍 몸을 달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치인들도 선거가 일상 같지만은 선거를 하다가 또 몇 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감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와 소통하면서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공약 중에서 유권자의 반응이 좋은 것들은 좀 더 심화시켜가지고 저희가 더 넓은 범위의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은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다 참고해서 요즘은 여러분 주시는 의견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싹 긁어가지고 AI 툴에 집어넣어가지고 요약 정리된 거 보면은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의견을 내주시면요. 제가 참고해가지고 대선 전략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회관의 530호 저희 사무실입니다. 530호 저희 사무실인데 의원회관의 530호에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국회의원분들은 다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 갔다 왔어요. 대전에 갔다 오면서 오늘 일정을 보면은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대전에 가서 대전 MBC, 대전의 지역 민방인 TJB, 그리고 대전 KBS 인터뷰도 다 진행했고요. 아침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분사된 2차 전지 배터리 전문 기업이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원에 가가지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떻게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지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은 사진 같은 것도 지금 올려놓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로 앞서 나가는 분야가 몇 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만 같으면은 파운드리, TSMC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TSMC를 계속 의식하면서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TSMC가 없으면은 최고 성능의 AI 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TSMC와 대만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TSMC를 압박해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세우려고 함과 동시에 어쨌든 TSMC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들이 결국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미국의 공장 차리기 시작했는데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뭐 조선업 같이 아니면 자동차 산업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했던 부분은 더 키워 나가야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버텨나갈 수 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통상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뭐 캐나다는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제가 듣기에도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나섰다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캐나다에서 전기 공급하는 걸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을 좀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유럽과도 지금 관세 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뭐 유럽산 위스키에다 관세를 왕창 때리겠다느니 등등 이렇게 여러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런 통상 관세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킬러 아이템들, 정말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몇 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갔다 오고, 또 제가 과방위원인데요. 과방위원이 담당하는 영역 중에 항공우주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이나 발사체 기술을 연마하는 데 최선봉에 서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에도 다녀왔었는데요. 가가지고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대한 위성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저의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저희 오늘 근황이고요. 오랜만에 대전 가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제가 대전에 예전에 카이스트 합격하고 한 달 반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 합격증 받기 전까지죠. 근데 대전은 참 아직까지도 한결같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결같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대전과 충청에 대한 공약도 저희가 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 고민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결국 줄 탄핵하더니 탄핵, 줄 기각되고 있다. 이거를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저 이준석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망했다 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 지금 의석도 많고 한데 왜 망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요. 저는 사실 애초에 이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 3명 탄핵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줄 탄핵한다는 비판을 저희 개혁신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아니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넣어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좀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어떤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던 게 그때 표결에 반대하면서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 물론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도 있고,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도대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건은 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 저도 분노해가지고 그런 특검 같은 데도 찬성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게 그런데 탄핵에까지 이를 사유냐, 아니면 이게 탄핵에 들어갔을 때 인용이 되겠느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지고
범야권 의원들 중에서 우리 개혁신당의 3명 의원 정도만 발의 반대를 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실제로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관련해서 헌재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면요. 헌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와 그런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봤는데 부실 감사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탄핵 안에 있던 그런 제기된 내용 자체가 부실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가 그 탄핵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이게 뭐 표적 감사의 성격은 좀 있겠지만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혁신당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게 무리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최재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이 애초에 이 탄핵된 이유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소환 조사라는데 결국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갑의 위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는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런 절차로 진행한 것이 부당한 편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수사 적절성에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은 재량을 남용했다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영장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부분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상당 부분 헌재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김건희 여사 그 관련한 특검 같은 거는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은 너무 국민들이 오래 기다렸고요.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만 어떻게 이렇게 처벌에서 면책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 뭐냐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탄핵을 진행할 때는요. 그때는 결과가 4대 4였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오히려 8대 0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저희 과방위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은 취임하자마자 한 이틀 만에 이렇게 탄핵이 됐었기 때문에 아니 일을 이틀밖에 안 한 사람인데 탄핵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건 예방적 탄핵 아니냐는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 예방적 탄핵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MBC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굉장히 야권과 여권이 다투고 있었는데 MBC 사장을 자를까 봐 그러니까 MBC 사장을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갈아엎을까 봐 미리 예방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한 거 아니야. 이건 탄핵제도의 취지랑은 좀 다르죠. 탄핵제도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한 일에 대해 가지고 부적절한 지점이 있을 때 결국엔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거는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징벌적 탄핵은 사실 이런 식으로 보복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진숙 위원장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와 관계없이 탄핵에서는 기각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주도한 이런 탄핵이라는 것이 무리한 줄탄핵으로 귀결되면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계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자꾸 탄핵하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내가 한번 경고성으로 탄핵해봤다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계엄이라는 거는 탄핵한 게 아니라 계엄했다는 거죠. 계엄을 어떻게 경고성으로 합니까? 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둘러싸고 경찰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이런 걸 어떻게 경고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이 실제로 줄기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또는 전혀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줄탄핵에 대한 항변을 강화시켜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솔직히 이건 좀 답답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입장했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범야권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과욕이 일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저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요.
자꾸 이런 불필요한 줄탄핵 줄기각이 끼면서 국민들 간의 분열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가지고 8명이 줄 기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에게는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치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13명을 결국 탄핵 소추했는데 8명이 연속 기각 결정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탄핵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런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또 소추위원단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 소추인단을 대리할 또 변호사들을 선임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회 예산에서 나옵니다. 국회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탄핵을 하는 것,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도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기각될 탄핵을 일부러 정략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세금 낭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들, 어지간한 분들은 전부 다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법조인 출신이죠.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법조인 출신이죠. 그리고 뭐 지금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의 쌍권이라고 하는 분들,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국회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법조인 출신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번 탄핵 기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법조인으로서 좀 망신을 살 만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법조인으로서 탄핵을 예상했는데 그냥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줄탄핵을 밀어붙였다면은 이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부도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보면은 그 탄핵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5명 남아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다 기각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정도가 뭐 이런 부당한 명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지시를 경찰에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조지호 이 2분 정도 말고는 또 이것도 줄 기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탄핵 전국에서 이 민주당이 또 한번 국민들한테 좀 미안해야 될 그런 지점이 좀 생길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시그널이라는 채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이런 줄탄핵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도 좋아서 했겠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위헌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이런 30번째 탄핵소추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탄핵 이렇게 공세하면서 민주당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진짜 민주당의 이런 줄탄핵의 줄기각에 대해서 책임이 좀 있다고 판단하시면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어차피 기각될 건데 또 이렇게 들어가서 국민 세금 쓰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에 민주당이 심우정 탄핵 들어간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다가 그때 뭐 저도 그렇고 뭐 몇몇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저는 대중의 반응이 좀 따라왔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탄핵을 실제로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과 여야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면요, 사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예의주시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실 분위기가 다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은 또 우리가 기각을 예상하진 않았다, 우리는 이용될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엇박자가 좀 나고 있고요.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중요한 건 윤석열 통일 파면이니까 그 안에 헌재 판결문에 탄핵 남발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항변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가 살았어요.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서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 야당 헌재 심판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은 거기에 승복 좀 하시라. 지금은 승복하지 않을 기세로 말씀하시는 몇몇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걱정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가지고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도 뭐 이재명 대표한테 국민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뭐 윤 대통령 탄핵을 하루속히 기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에 많은 말을 깔아놓는 모양새가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며칠 이분들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귀현 판사라는 그 판사분한테 자당 지지층에서 뭐 확연히 뭐니를 공격하다가 이번에 구속 취소 판결 나오니까 바로 180도 입당 전환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국회의원들이 보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좀 말씀 아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은 뭐 더 신났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이러면서 내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좀 꿈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로 보이고요. 이번에 구속 취소 때문에 한 1일 정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너무 중차대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아까 한 2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판단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하물며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법리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가 기세 싸움 하려고 그런 말씀하셨겠지만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덧붙여가지고 감사원장을 탄핵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사정이었다.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공교롭게도 그날 오전에 명태균 사장에 대해 가지고 결국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반응하셨던 것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너무 내용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세를 올릴 수 있겠지만은 너무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선동적인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의 사적 복수극 결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본인에 대해 가지고 강한 수사를 했던 검찰에 대해 가지고 사적 복수극을 하려고 했다는 말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뭐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사적인 경쟁 의식이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뭐 그때 법무부 장관이 실제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고 그랬던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서로 싫어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좀 법조인들이 이런 식으로 남을 쓰러뜨리기 위한 노력에만 매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말을 못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국민 사과 하시면은 참 이재명 대표의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지금 저지른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지금 그걸 옹호하거나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저는 좀 먼저 그런 전향적인 모습 보였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말들이 더 정확하게 꽂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선고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이 메시지를 낸 적은 없는데 끝까지 본인이 메시지 안 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실 탄핵 선고가요, 저는요, 일주일, 이주일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데,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까? 우선 중요한 일정은 우선 내일이 14일이죠? 14일인데 원래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보통 탄핵 판결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4일, 21일, 28일 이렇게 3번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옵션인데요. 우선 14일, 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내일은 깜짝스럽게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높게 점쳐지는 게 21일 아니면 28일이거든요. 저는 28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21일에 하나 28일에 하나 판결은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워낙 국민적 대립이나 갈등 관계가 크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민들의 그런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26일로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의 결과를 좀 그게 지나간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예. 21일 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고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선거법 판단이 내려지고 만약 그 선거법 판단이 다시 유죄로 나온다 그러면은 21일부터 26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 거의 그 지금 강경 보수 세력의 엄청난 반발과 준동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하고 만약 28일 날 판단을 받아본다면은 저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조금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서로 짜거나 소통해가지고 이런 걸 하지 않겠지만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정황이 들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평의를 하는 과정이 벌써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3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61일 정도 이제 했던 거로 기억하고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61일 정도 했던 거로 기억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91일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93일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를 살펴보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보다는 훨씬 명징하고 더 중대한 문제인데 왜 판단이 늦어질까? 아무래도 실제 헌법재판관들 간에서 만장일치에 대한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6대 2나 아니면은 뭐 7대 1로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면은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기각을 바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1이나 2에 해당하는 분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적극적인 불복 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정황에 대해서 국회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밭글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제가 핸드폰을 열어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법재판소 분위기라고 밭글이라고 도는 것이 한 10개, 20개씩은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여기저기 취재해보면요. 헌법재판소에 진짜 실제로 흘러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는 건 없고 그냥 언론이나 그런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밖글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21일이냐 28일이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민주당도 지금 조급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6일 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만약 유죄로 나오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이 안 나오면요. 전국이 급격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633의 원칙이라고 하죠. 선거법은 원래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대법원이 3개월 만에 이게 판단이 나도록 돼 있는데요. 이 633의 원칙이 만약에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5월 26일 날, 3월 26일 날 선고를 받게 되면은 6월 26일 전에 그게 나온다는 원칙이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5월 중순쯤에 그런 어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요, 어쩔 수 없이 대선 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대선 과정에서 엄청 불리하게 작동할 거거든요. 선고 기일이 잡힌다는 건 속된 말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그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거는 거의 날 받아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받아놓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날 받아놓은 사람이 그러면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옳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지적이 뒤따를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레이스 뛰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모래주머니 하나 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할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아는 편인데요. 승복 안 할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은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탄핵이 되시고 나서 그게 3월 9일이었나요? 3월 10일이었나요? 탄핵이 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3월 3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걸 왜 제가 아냐고요? 3월 31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인데요. 3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업무 관할 분쟁을 수사권 관할 분쟁을 하다가 구속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럼 물리적으로 원래 이 구속 취소가 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혐의로 이제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면은 이 내란죄 재판에 대해 가지고는 1심 재판은 기소가 되어도 1심 때까지는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혐의는 뭐 직권남용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직권남용으로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 재판이라는 건요, 워낙 재판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인들도 많이 불러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은 최소 2, 3년 갑니다. 1심 나올 때까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감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거 전부 다 공수처랑 검찰이 지지고 볶다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2, 3년의 상황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있으면, 나와서 밖에 있는데 노는이 뭐합니까? 계속 정치적인 발언하고 정치 참여하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아마 장외에서 대선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모래주머니가 되어가지고 계속 뒤에서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태일 거고요. 우선 당장 탄핵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를 텐데요. 이 경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저를 이제 나오겠지만 관저를 나와가지고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주자는 만나주고 어떤 주자는 만나지 않으면서 애를 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여당의 잠룡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한 다음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안티 이재명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분이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 돌렸던 일부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질감이나 아니면은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번 조기 대선을 치러지게 되면은 자신의 차기 주자를 사실상 지목하는 과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이렇게 커지면은 결국 가장 피해를 본다 또는 가장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뛰어낸 주자 중에서 탄핵 찬성의 입장에 섰던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해 보자면은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민심의 김문수, 당심의 김문수, 민심과 당심에서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저 당의 분위기를 지금 사실상 보여주는 건데요. 탄핵 이후에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경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압력과 그 텐션을 빼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탄핵이 인용되면은 한 3주 남짓한 시간 사이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2, 3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지지층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그런 격앙된 분위기를 잠재울 만한 어떤 아이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주자들이 실제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환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건강 챙기시라 이런 덕담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갑자기 왜 또 저렇게 방향전환을 하시나 이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는데요. 원래 정치하면서 제일 난감한 시점이 뭐냐면요, 역동작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 역동작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탄핵 같은 국면에서 옳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다가 중간에 움찔해가지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 양쪽에서 욕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수 탄핵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할 때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불구속 수사하자는 말, 불구속 재판하자는 말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어떤 대선 주자가 했더니만은 바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던 분들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상 배신자 담론이냐 이런 것에 끼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탄핵 찬성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존재감이 갑자기 커지면서 역동작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사람들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보통 이런 거 국민의힘에 대한 예측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제 예측이 맞았을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2,100명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채널 제가 판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방송 같이 함께 해주시려면요. 지금 당장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힘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아픈데요.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그리고 민주당 분위기를 좀 살펴보자면요. 민주당의 잠룡들이 조금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각자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었다면은 그들한테도 위기감이 생겼어요. 그때는 뭐 대선은 기정사실이고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만을 의식해가지고 이야기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실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해서 결의를 다지면서
좀 내란 조기 종식 간담회라는 걸 개최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제안한 건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전남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까지 한다 하는 비명계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모습은 나쁘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적 모습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행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당내 삼선 의원들 만나가지고 당 내외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이라면요. 이재명 대표한테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도소 담벼락이라는 말에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는 상황에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소 담벼락이라는 게 그 위를 걸으면은 어느 쪽으로 넘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안쪽으로 떨어지면은 갇히는 거고 밖에 떨어지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탄핵 인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탄핵 시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거를 치러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길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쫄깃쫄깃한 순간일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쫄깃쫄깃한 이재명 대표님께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조급함이 오히려 보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요즘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할 텐데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방송 볼 수 있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안이나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사실 국민은 3년 만에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1야당 민주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오늘 서로 당 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요. 진짜 서로 해산시킬 자신 있냐? 라고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민주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됐을 때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심판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굳이 필요할까? 이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이 좀 영리한 수를 둔 게요. 박홍근 의원님이 원래 뭐 원내대표까지 지내셨고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인데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리해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합니다. 그 전에 1958년도에 진보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당 해산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RO라는 조직을 이제 해가지고 활동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럼 그 조직원들에게 내란 음모를 같이 했다는 혐의가 씌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뭐 보스톤 폭탄 테러 사건 이런 것처럼 모방해가지고 뭐 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테러를 할 수 있다느니 뭐 국가 주요 시설 어떻게 할 수 있다느니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것이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약간 우스운 얘기죠. 그 내란을 일으키는 건데 실제로 뭐 밥솥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야, 이 사람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내란 논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해산시켜야겠어. 그래가지고 이 정당을 해산하고 그 정당에 소속된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당 해산 심판의 결과가 만약 정당 해산이 나오게 되면요. 아까 제가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돼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이 동시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때 그때 해산 직전에 그 통합진보당에 있던 PD 계열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의당을 차린 겁니다. 그게 정의당의 시발점이죠.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정의당 시발점이죠. 그분들은 그 정당 해산이 되기 전에 그곳을 탈출해가지고 정의당을 차렸기 때문에 의원직이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진보당에 남아있던 소위 NL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 해산 심판이 해산 인용으로 나게 되면서 의원직 다섯이 싹 날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바로 국민의힘의 사례에 대입해서 보자면요.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민의힘에게 내란 옹호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죠. 저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소 적극적이지 않고 비겁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동조한 사람들이 많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당사에서 뭐 사람들을 모았느냐, 아니면 뭐 왜 빨리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걸 가지고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솔직히 좀 과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주장에 따라 가지고 내란 옹호 정당으로 만약에 이걸 걸어버려 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 걸면요. 자, 이런 겁니다. 통진당도요. 자기들이 그 정당에서 이렇게 버틴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 좀 밥솥폭탄 이런 얘기하면서 내란 음모를 했다고 지적받기는 하지만은 그게 뭐 대단히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 자리에서 반쯤 우스갯소리가 한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정당 해산이 되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자기 의원직 다 날아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 정도 되는 의원이 있는데요. 108명의 의원들이 야,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걸었는데 설마 이게 되겠어? 하고 버티면은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기 싫지만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심판이 들어가면은 해산될 확률이 0이냐 그러면 전 0이라고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왜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기까지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다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용될 확률이 만약에 뭐 저는 많이 쳐줘서 10% 20%라고 생각되는데요. 10% 20% 정도의 확률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이런 문제일 겁니다. 예. 10% 20%가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할 때는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내가 10% 20% 확률로 죽는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0% 20%의 확률로 정당 해산이 되고 내 의원직이 싸그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위축된 상태로 정당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박홍근 의원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 김재섭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반박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했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것 같다. 민주당이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민주당만 12월 3일에 답 넘어가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반대하고 표결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했는데요. 저는 뭐 김재섭 의원이 한 말에 합리적인 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제안을 한 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지금까지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 외치면서 방탄국회 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같이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범죄단체 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 앞에까지는 김재섭 의원이 잘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양쪽에서 이제 결국 말의 수위가 격상돼 가면서 이제 싸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제 서로 맞붙어 가지고 성명서를 내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보좌진 협의회가 이런 데 잘 안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보좌진 협의회가 여기에 끼어든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정당 해산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8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정당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 날아가게 된다. 그럼 그 108명은 날아가는 겁니까? 각 의원실당 9명의 보좌진이 있고 972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제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 보지만은 우선 그런 국면이 펼쳐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거기서 맞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국회에 이게 청원 제도가 있거든요. 국회 청원을 통해 가지고 이미 법사위에 민주당 해산 청원 그리고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정당 해산제라는 게 상대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가지고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벌써 20만 명 가까이 폐업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 그런 밥그릇 싸움에 가까운 이런 정당 해산 상호 정당 해산 심판 걸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저는 아유 진짜 서로 공갈포 쏘면서 잘하는 짓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자조적인 말씀드리자면은 개혁신당은 그런 걸 할 힘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저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예. 심지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의원 총사퇴하자 그리고 22대 국회 해산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윤상현 의원이 제 옆방이에요. 제가 지금 530호고 옆방이 529호가 이제 윤상현 의원님인데 윤상현 의원님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안 될 거 알면서 민주당이 미쳤다고 자기들 국회 예산에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 때문에 지금 기세 싸움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 먼저 사퇴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공갈포만 쏘고 있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양당의 이제 탄핵을 앞두고 고심이 길어질 것 같은 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부터 장외투쟁한다고 이제 선두에 나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맞대응하는 것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탄핵이 인용났는데 장외투쟁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역동작 걸리는 거고 발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기각을 외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 돌아다녀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밖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조기 대선 국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연극 보러 간다면 사람들 따라다니고 옆자리에 앉고 뭐 부산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탄핵 찬성파들은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한쪽으로는 기각 떠들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특이한 일인데요. 김상욱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 기각되면은 죽을 때까지 단색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김상욱 의원이 저도 친하지만은 굉장히 빡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할 겁니다. 우리 상욱이 형은 진짜 죽을 때까지 단색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김상욱 의원도 뭐 김상욱 의원의 결기를 전혀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닌데요. 탄핵 기각될 게 확실하다고, 탄핵 인용될 게 확실하다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탄핵 기각되면은 단식 투쟁 들어가시면은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만류하는 게 제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높은 확률로 인용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아일보 단독이 나왔는데요. 강민국 의원, 경남 진주의 재선 의원이죠. 강민국 의원이 김상욱 의원한테 텔레그램 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이재명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좀 말해달라라고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강민국 의원이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에게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약간 좀 서글픈 얘기를 한 게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반갑게 웃으면서 손 맞잡고 상우가 그래도 너 우리 식구다. 같이 좋은 보수 정치 해보자라는 말을 좀 하는 걸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김상욱 의원의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탄핵과 마찬가지로 정당해산 심판으로 갑자기 오늘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좋아요, 구독, 푸시를 해주시면 더 힘이 나가지고 방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3가지 주제 정도 다뤄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의 3번째 주제는 이재명 방탄복 입나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방탄 좋아하죠. 예,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방어를 위해서 자당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방탄을 시도한 것은 되게 자주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방탄복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이 탄핵 국면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그런 문자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명의 복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갔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요. 이재명 대표 무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전혀 조롱하고자 하는 의미나 가볍게 보는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번 피습 사태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정치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정치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요. 아베 전 총리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총격에서 겨우 살아난 케이스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커터칼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더 들자면은 저랑 굉장히 친한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망치를 들고 나타난 어떤 괴한에게 정수리 부분을 강격당하셔가지고 이 머리가 깨지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피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지만은 또 정치인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소통하고 싶고 최대한 많은 곳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최대한 편한 모습으로 유권자 소통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때 총선 때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왕관같이 생긴 모자 같은 걸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조금 기괴한 행동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인들이 그분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분이 광팬인지 아니면 피습 목적 가진 분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니라 송영길 대표님을 피습한 그 유튜버도 사실은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유튜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습은 사실 예고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사실 정치인의 숙명 같은 것도 한데요. 저도 사실 협박 메시지 같은 것들은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아주 구체적인 협박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진 않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좀 한심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협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뭐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국민 대중의 수준을 믿겠다는 말을 하셨다는데 사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은 뭐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믿는다는 말과 동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건 이해는 가지만은 이런 선거판에서 너무 이런 그 뭐랄까요? 피습에 대한 위기나 이런 그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건 경찰에서 이번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테러를 당하면 정부 책임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현희 의원께서 극우 단체의 거센 행동과 테러 위협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테러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선 한가해지면 안 된다. 맞는 말씀이죠. 지난 피습 때도 사실상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일어나면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제적인 테러 타깃을 적극 보호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정부가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극우 단체를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 또는 그쪽 지지자분들의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자기 지지층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도 자기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소위 그냥 캄다운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것만 걱정이 되실 게 아니라요. 물리적 방탄 말고도 이분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해놓고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제 선고 2주 남았는데 법원에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거 같은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법조계나 여당 내에서는 이거 되지도 않을 거 꼼수로 왜 자꾸 이거를 하느냐. 진짜 유죄를 또다시 직감한 거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요. 저는 이미 헌재가 지난해 6월에 재판관 전원 일출 합헌 결정을 한 상황 속에서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건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지연 전술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행위 부문에 대해 가지고 모아다 주장하고요. 이번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이랬는데요. 이게 수용되면요. 헌재가 결정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데요. 이거는요. 법조계 누가 봐도 아니면 여의도 바닥에 누가 봐도요. 재판 지연 전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꼼수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진짜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좀 더 원색적으로 이거 완전 똥줄 탔다 속된 말로 유죄 직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이건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다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어떤 피고인이든지 법률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하는 거는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은 정치인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하는 세력이 있고 적어도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좀 너무 안 될 것 같은 일에 이렇게 지연 전술로 사용하는 것은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공직선거법 2심이 곧 나올 텐데요.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1심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요. 그래서 저는 유무죄는 좀 솔직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긴 하지만은 보통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뭐 떠든 거 가지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첫째로 낙선자이고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징역이 나온 경우는 드물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전혀 뭐 개전의 정이 없고 그리고 계속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렇게 강한 판단을 1심에 내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도 2심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잘못했습니다. 형량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무죄예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자세로 봤을 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바뀌기 어렵다 생각하니까 아까 말했던 재판 지연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비명계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연석회의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들뜬 거는 비명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까지가 이제 재판의 사실심인데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법원 가서 무죄 나올 확률이 거의 뭐 한 자릿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이거 거의 유죄 확정인 사람인데 이거 대선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비명계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명계 분들 만나면 조금 저도 친한 비명계 분들 있으니까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런 선거법 재판 따위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알고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선거법에서 유죄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지를 거두겠느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그 가족 간의 재미있는 대화 같은 거 다 들으시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지세가 바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채널A의 유튜브 방송 나가가지고 정치 시그널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5, 60명의 검사들이 법정에 매여 있다. 생활범죄나 전세 사건 같은 것들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 하나 잡으려고 걸려있는 여러 재판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 그런데요. 검사 5, 60명이 법정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적용받은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가 많아졌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땐 카테고리가 좀 다 달라요. 우리 뭐 보시면 법인카드 문제와 성남FC 문제, 그리고 백현동 문제, 대장동 문제, 그리고 그 뭐 또, 잘 보면은 대북 송금 문제, 이거 전부 다 다른 과목이거든요. 이게 같은 과목이면 수학 선생님이 혼자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이거 국영수가 다 다른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몇십 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지금 별이 4개신데 별이 이제 달릴 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런 검사들이 나만 털어가지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좋겠는 게요. 오히려 이준석은 민주당에서도 하도 고소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한 10몇 번 정도 제가 고소 고발을 당했을 텐데요. 저희 집에 가면 무혐의 종합 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 받은 것들 이런 거 그게 오히려 한다스는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혐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이 재판만 몇 년째 받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짜증 나신 건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더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좀 건설적인 주제로 토론하고 싶고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선거가 자꾸 치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조금 빨리 본인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판 절차에 최대한 빨리 임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신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될 겁니다. 예. 이미 재판에 굉장히 빈번한 빈도로 출석하고 계신 건 알겠지만요. 판사분들한테 막 말씀드리셔가지고 매일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선거가 되게 중요합니까? 그거 빨리 해소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매일 나오겠다고 하시면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런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거 때마다 말이 바뀌고 이번에는 제가 크게 비판했던 것이 아니 운전을 하는데 원래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잖아요. 1차로에 차를 세워놓고는 신호 기다리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요즘 이분이 중도 보수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계속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도 보수하겠다고 하면서 또 기본사회 관련한 입법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기본사회위원회도 다시 출범시켰는데요. 사실 이건 도로 좌클릭이죠.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 호소인 하시다가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역시나 예상대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행보를 보이시는 건데요. 이걸 무슨 뭐 민생연석회의에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뭐 이렇게 볼 수 이러면 정말 죄송하지만은 사람은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게 말이나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초식 동물들은 양쪽을 동시에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사람은 한쪽을 주시하게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 주안점을 두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정신이 산만해지는 그런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주장으로 대선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단호하게 그 점을 지적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무능과 혼란스러움을 지적해내겠습니다. 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댓글에 보니까 100분 토론 소감 좀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100분 토론. 예,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청문회 비슷하게 진행됐죠. 그런데 그 100분 토론에 나오셨던 그 시민 농객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시던데요. 시민 농객분들이 굉장히 본인들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되게 의기양양하시는 약간 모습이 약간 보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상투적이고 그런 질문이어가지고 조금 재밌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다른 분들은 이제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9시 때 방송해줘가지고 좀 시청률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11시 20분인가 방송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라이브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맷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매일 한 두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심층적으로 제 생각을 전달하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 질문 오시면은 제가 또 답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뭐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흥미로운 점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제가 한 내용들 저희는 뭐 자유저작권으로 저희 영상을 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을 또 응원해주는 많은 채널들이나 아니면 또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에 포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럼 편집된 것들을 주변에 또 전파해 주셔도 좋고요. 예, 오늘 보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2,700명 정도까지 이제 나왔었는데요. 첫 방송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찾아뵙게 될 텐데요. 내일은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어떤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10시엔 이준석의 라이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